자, 주말간에 일단은 중동 충격이 있었고요.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일단 역시 월가에서도 야, 모든 시나리오를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거 중동 쉽게 볼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을 좀 흔드는 요인들이 계속 튀어나올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일단은 그 현재 어떤 자산시장 증시를 요약해주는 사진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증시가 있고 이번 주 물가도 좀 높게 나와서 여기 보시면 증시를 향해서 물가가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물가도 문제인데 그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게 바로 지정학 갈등입니다. 중동. 지금 우리 러우 전쟁이 2022년부터 계속되면서 그것도 안 끝났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중동 전쟁도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또 요번에 주말간에 미국이 먼저 경고를 해줬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쭉 모니터링하면서 긴장하면서 봤는데 일단은 주말 저녁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까지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 교전이 끝났죠. 마무리 끝났고 미국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만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끝난 상황인데, 얘도 일단 시장이 지금 물가도 아직도 잡히지 않았는데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시장 갈등까지 또 이어진다면 유가 오르고 달러 오르고 그러면서 또 물가 금리 오르고 악순환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월가도 시나리오가 다 꼬였다,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빠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간에 이거 보시면 지금 추세대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려 내년도 아니고요, 올해 대선 때 바이든이 그토록 기다리는 11월 재선 도전할 때 물가가 4%를 이미 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게 뭐 극단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지금 물가에서 최근 3개월 오른 만큼 물가가 이 속도만큼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더 가팔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만 이어져도 4.8%, 올해 말까지 무려 물가 상승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끔찍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물가 상승률을 그냥 이어간다고 했을 때도 11월 대선까지 3.9%, 거의 4% 육박합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게 아니고 물가가 다시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정학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더 올라간다거나 내려오지 않고 계속 고유가 90불대에서 논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지금 자산시장 글로벌 경제가 되게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로 이게 어떻게 좀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안 쏙 들어갔었는데 요즘 다시 또 인플레 얘기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중동 전쟁도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또 한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기껏 잡아놨는데 결국은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처럼 그때도 공교롭게도 중동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중동 쪽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최근 자료 기준으로 이제는 모든 월가의 시나리오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불과 제가 2주 정도 전에 소개드렸을 때가 왼쪽 장표고 오른쪽 장표가 이번 최근 장표인데, 이제 월가에서 언제 금리 인하를 처음 할 거냐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입니다. 여기 딱 보셔도 대충 보셔도 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9곳 월가 기관 중에 17곳이 6월에 하겠지, 그래도 6월에 할 거야 였는데 이제 이번에 물가 나오고 지정학 갈등 터지고 하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전망을 전부 수정했습니다. 진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20곳 중에 월가 20곳 중에 6곳만 6월에 인하할 거라 그랬으니까 완전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두 명이 밀린다가 아니라 다수가 밀린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제는 6월에 인하할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좀 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소수 의견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다수가 아닌 소수 의견. 보시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2월로 밀어놨고요. 기본 뭐 이제 12월이라 그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워낙 지금 물가 높고 미국 경제 잘 버티고 있고 하니까. 뭐 도이치방크도 12월, 줄라이, 7월도 많고요. 대부분 7월 넘어갔고 6월달 찾기 힘들고 뭐 세프템버, 디셈버, 심지어 이제 한 기관은 2024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주구장창 미주 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들 자산시장 시나리오를 바꾸고 있다, 재검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 자료를 만화로 보여드린 게 이건데 1월, 2월, 3월 물가 발표 나오면서 지금 뺨을 때리고 있죠. 보시면 6월 금리 인하설을 주장하시는 분의 뺨을 때린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재밌자고 만든 짤이고요. 왼쪽도 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2022년부터 집 밖으로 내쫓고 있는데 겨우 내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집 안에 인플레이션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인플레이션 이거 물가 얘기 정말 지겨운데 쉽게 안 끝나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정학 갈등 이런 게 장기화되면서 물가, 고물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타죠. 이번 주에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물가가 높게 나오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하려면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금기를 깨고 극단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대통령이 보통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는 금기에 가깝고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초유의 사태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쯤 할 거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게 엄청 주목을 받았죠. 기존 예상보다 1개월 밀릴 수 있지만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거는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할 법한 말인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야, 진짜 지금 물가 빨리 잡혀줘야 바이든 대통령도 금리 좀 내리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저소득층도 있고 할 텐데 숨통 좀 트여줘야 될 텐데 라고 느끼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인플레도 잡히고 금리도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는데 약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물음표 던지는 거죠. 왜 이래 이러면서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느낌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바이든이 오죽 급했으면 연준 의장 대신에 이런 말을 할 정도인가, 연준의 독립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말에 지금 전쟁 이슈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사적으로 확전을 막습니다. 기사도 보시면 바이든이 이제 이스라엘 총리한테 다시 이란한테 공격하지 마라. 지금 주말간에 이란이 이스라엘 쪽에다가 막 드론이랑 미사일 다 해서 한 200발 날렸는데 이제 그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랑 연합군이 이제 막아줬거든요. 거의 99% 요격해가지고 다 막았으니까 일단은 너네들 이스라엘 너네가 방어 잘 한 거 아니냐, 그 승리 아니냐, 이겼다고 쳐라, 너네가 이긴 거다. 이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이긴 거다, 이스라엘의 승리다, 그러니까 그만 열받아 하고 다시 이란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총리는 기분이 안 좋죠. 나도 또 보복하고 싶고 지금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단호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떠한 재반격도 반대할 거다, 강경하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일단 그래서 전쟁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뭐 비행기도 다시 날아다닐 수 있게 됐고 각종 대사관에서 좀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하고 유엔에서도 국제기구에서도 일단은 정리된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됐는데 돌아오는 주에 어떻게 또 상황이 악화되거나 뭔가 문제가 터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또 불타오르고 있어가지고 증시도 약간 긴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주말간의 이슈는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증시도 뭐 폭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방어를 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상황이 되게 복잡하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답안지가 명확하게 보인다기보다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 또 요 분의 인터뷰가 주목을 받았어요, 많이. 이분이 누구냐면은 화폐 전쟁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저자 제임스 리카즈.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약간은 비관론이긴 합니다. 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탈달러, 말 그대로 화폐 전쟁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온 분이고, 그러니까 금을 사야 된다. 금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금이 안 그래도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인터뷰 통해서 주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5,000달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보다 2배 더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지금 하는 거 봐라, 인플레도 못 잡고 금리도 못 내리면서 실패할 거다, 대혼란의 장세가 올 거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이퍼 인플레를 결국은 불러올 거다, 그러니까 금이 오르는 거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또 펼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근데 예전 같았으면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 하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 또 하필 전쟁도 또 다시 터지고 하면서 지정학 갈등, 야 이거 또 오래 갈 수 있겠는데, 높은 인플레 좀 잡히는 거 쉽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인플레 오면서 중앙은행들이 금 사는 거, 나도 좀 금 좀 사봐야 되나? 요즘 금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신호가 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정부가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 너무 극단론이긴 한데 이제 보시면 금도 올라가고 은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지금 당분간 그렇게 있는데 이제 금을 누가 사냐, 매수 주체를 파악해 보니까 오히려 개인 소비자들보다는 지금 중국이나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평인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약간 자조 섞인 뜻을 담아서 그린 거예요. 보시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미국한테 던져주고 미국은 갖고 있는 금을 중국한테 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이 달러 다 팔아 제끼면서 실물 금을 모으고 있다. 이게 다 탈달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주장이고, 오른쪽도 보시면 금 가격이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는데 주요 은행들이 금을 폭풍 매집하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지금 금 ETF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금 ETF 사는 사람들이 보통 그 리테일, 즉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인데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고 지금 주요 국가나 기관, 큰 손들이 주도하는 금 가격 강세장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시면 금을 지금 어디서 사냐 보니까 중국이 싹쓸이 하고 있고, 튀르키예 지금 인플레이션 막 70% 60%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인도, 신흥국, 달러 통화의 위험 해지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올해 금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느껴지시죠? 탈달러를 하려는 중국 같은 나라, 혹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화폐 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금을 사는 나라들이 주요하게 지금 금을 쓸어 담고 있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번 터진 이후부터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거 지정학 갈등 장기화되면서 화폐 가치 떨어지고 고인플레 오면은 금 같은 자산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딱 요 시점 이후로부터 폭증했습니다. 지금 폭증세입니다. 금을 매수하는 매수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조금 금 강세론자분들은 좀 당분간 이 지정학 갈등 또 이슈도 있고 하니까 단기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또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원자재 투자는 참 쉽지 않아서 크게 투자보다는 소액 일부 배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원자재 이 금 뭐 이런 투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타이밍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지금 기관들,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기사도 이번 주에 나왔죠. 미국인들도 불안하니까, 뭐 이제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하지만 뭐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미국인들 젊은 분들도 코스트코 같은 데서 파는 골드바, 요게 이제 1온즈니까 금괴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276만 원이면 소액 아닌 소액이죠. 금괴 하나는 뭐 몇 억이잖아요.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니까 그걸 사기는 부담스러운데, 이제 이렇게 조그만 미니 골드바라고 하면 좋겠죠. 그거라도 사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CFO 재무 담당자가 골드바 조그만 거 올리는 족족 다 품절되면서 지금 관심이 엄청 높아졌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보니까 역시나 미국도 인플레이션 걱정이 다시 높아지고 지정학 우려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젊은 분들부터 각계각층에서 지금 1온스 골드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걸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골드바가 품절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는지까지도 공유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야,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거 전쟁이 쉽게 안 끝나겠다. 인플레도 못 잡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 거죠. 하물며 뭐 저만 해도 지금 몇 주째 계속 화폐 가치 떨어진다는 얘기를 거의 구독자분들하고 몇 주째, 한 달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 높아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원자재 랠리가 다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중국은 더합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 오히려 약간의 다른 이유기도 한데, 중국도 젊은 10대 20대들이 심지어 돈이 많지 않으니까 금콩이라도 모아보자 해가지고 요거 조그만 게 1g에 11만 원이랍니다. 요거 유리병에 모으는 챌린지 같은 걸 하고 있대요, 서로.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이게 뭐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금 같은 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이라도 모으자 이러면서 불확실한 거죠. 취업도 안 되고 뭐 실업률 높아지고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제가 느끼는 점은 진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뭐 한국도 지금 환율도 장난 아니고 달러로 돈이 다 들어가면서 화폐 가치 쭉쭉 떨어지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으로도, 지난주 기준으로도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릴 때도 금하고 은이 수익률이 싹쓸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은 같은 ETF가 싹쓸이 했습니다. 은채굴라는 기업과 은 ETF, 뭐 금 ETF, 금채굴 ETF 같은 주요 ETF들이 상위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고,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인플레도 있고 안전자산, 지정학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금 상승장에는 막 은이 엄청나게 강하게 따라 오른다, 마치 비트코인 강세장에서는 뭐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중소형 코인들이 더 오르듯이 이제 금이 오르니까 신고가 가니까 은도 이제 투기성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다라면서, 이건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은 초장기 차트인데 10년 동안 하락 횡보하다가 이제 돌파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금에 이어서 은도 막 매수세, 투기 수요까지 붙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불확실하니까 지정학 갈등도 저거 딱 보니까 이제 쉽게 안 끝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또 계속 여차하면 또 전쟁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수요 붙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달러도, 지금 달러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참 달러가 약간 사기 캐릭터에 가까운 게, 경기가 이렇게 지금 불확실해도, 전 세계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가 작용하죠. 뭐 이렇게 진짜 전쟁 나면 전 세계에서 받아주는 통화는 달러밖에 안 남을 정도로 달러가 끝판왕 안전자산 통화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올해 고점 돌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려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쭉쭉쭉 높이면서 지금 1375원인데 주말 장외에서는, 시간 외에서는 1380원도 넘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물론 작년, 재작년 전고점은 1450원 정도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이제 막 1400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내려올 요소보다 올라갈 요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달러나 금 이런 안전자산 겸 인플레 헤지 자산으로 많이 몰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증시도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월요일날 장 어떻게 열릴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뭐 조금 빠져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주말간의 중동 이슈가 다행히 마무리되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일단 단기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빨간색 50일 이동평균선에 닿아서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추가 충격이 나오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기술적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 충격 안 나오면 워낙 미국 증시가 지금 잘 버티니까 또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4월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또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 좀 잘 받쳐주면 또 상승 랠리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타이밍까지 정확히 맞출 수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미국 증시는 큰 충격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고팔고보다는 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는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큰 그림 올해는 증시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가 6개월 동안 상승하던 추세를 처음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쉬었다 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별로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타이밍 맞추는 거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던가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조정장이 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좀 더 사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은 제가 제일 느끼는 건데, 가격 변동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진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뭐 주식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에 묻어나신 분들이 있고, 성격상 아니면 이제 경험이 많이 늘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민감한 사람인데 경험이 늘면서 묻어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증시가 막 1% 빠졌는데도 폭락했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주식 투자하면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여기 워렌 버핏의 말을 빌려서 주식 가격 조금 떨어진다고 막 걱정하면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면은 주식을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예적금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투자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락에 겁내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다, 6개월 내내 올랐으니까 좀 하락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했는데요, 지금 6개월 내내 증시가 1, 2%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히 잘 올랐는데, 아마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늘 그렇게 증시가 조용한 건 아니고 조금 또 하락폭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시기가 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실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올해 미국 증시는 가장 많이 빠진 게 2%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조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증시는 1년에 한두 번씩 5%에서 10% 하락은 거의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무조건 오르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조정이 올 수 있다,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상향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이 와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 핑계가 왔구나, 한번 쉬었다 갈 때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2%, 2.6% 빠졌습니다. 물론 추가 매수하려는데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현금 비중 조금씩은 유지해 놓으면은 조정장이 올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또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이 늘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현금 비중 유지하려고 하는데 또 쉽지 않죠. 저도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월급 들어오면은 그거 달러 바꿔가지고 사던지 또 해야겠죠. 추가 매수. 늘 부족한 게 현금입니다. 뭐 우리가 무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돌아오는지 봐야겠습니다. 금리와 유가 요게 추가로 튀어오른다 그러면 증시도 역시 세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4월 15일이 미국 납세자의 날인데 요 전까지 단기적으로 부진한 부분도 있어서 요 핑계대고 조금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쟁 이슈도 있는데 지금 세금 내야 돼서 주식 팔고, 이거 세금 내고 나서 주식 다시 사러 들어오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성 정도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실적 시즌 시작인데, 아직은 뭐 빅테크는 아니고 굳이 뽑자면 목요일날 넷플릭스 정도, 그리고 TSMC라고 하는 반도체 생산기지, 그리고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1등 장비 회사들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다시 실적에 집중할 거예요. 아마 중동 전쟁 이슈도 조금 사그라들 것 같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온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써가지고 막지 않을까 싶거든요. 뜻대로 안 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다시 시장이 조금 중동 이슈가 사그라들면 실적에 다시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확정된 기업들은 적어놨는데, 여기 빅7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테슬라부터 해서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빅7 실적 발표 캘린더 여기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중 넷플릭스는 빅7은 아니니까 여기 넣어놨고요. 캘린더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